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소송을 나 혼자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완벽히 이해하신다면 지인들로부터 소장 작성해달라고 무수히 많은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가 하려는 소송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지 내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혼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린 방법에 따라 소송을 수월하게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줬고 갚기로 한 날이 됐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부터 보고 오세요. 소송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오셨나요? 빨리 보고 오세요. 이전 영상 내용처럼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돈을 갚으라는 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렸고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부터 너무 어려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소장 작성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는 소송의 소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하려면 요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요건 사실은 내가 대여금을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건 사실이라는 용어가 어렵다고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사실은 1번 소비 대차 계약 체결 사실, 2번 금전 지급 사실, 3번 변제기 도래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만 소장에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상대방이 우리한테 돈을 빌린 게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우리를 처음 보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우리 말을 믿을지 상대방 말을 믿을지 정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믿을 만한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둘 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증거는 없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지는데 지금 저희는 상대방이 저희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 사실은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판단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꼭 이 세 가지 요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계약은 구두로 한 것도 성립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죠? 입증을 못하면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아까 배웠으니까 우리는 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면의 경우 말과 달리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아까 영상 보고 오셨죠? 아직도 안 보고 오셨다고요? 이 영상이 끝나고서라도 차용증 작성에 대해선 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날짜, 지급 계좌,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명시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차용증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을 통해 첫 번째 요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금전 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거의 100%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실 것이기 때문에 은행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계좌이체 내역을 요청하시면 당시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주지 말고 이체하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제기 도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변제기는 차용증에 같이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첫 번째 요건 사실에서 입증되었다면 같이 작성되어 있는 변제기 또한 그날이 되면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세 가지의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상대방의 항변이 없는 한 법원은 우리한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해지니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작성을 위해서 알아야 할 마지막 사항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입니다. 청구 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해달라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의 문장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증할 내용을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대여금 청구의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언제 빌린 돈이고 무슨 돈인지 구구절절 쓰지 않아도 딱 얼마를 지급하라는 말만 써주시고, 청구 원인에 위에서 배운 세 가지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서증으로 준비하면 소장을 제출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청구 취지의 경우에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청구 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안내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자와 지연 손해금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이제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소송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이라는 것인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소장을 썼는데 지급명령을 쓰는 법을 또 배워야 하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소장에서 지급명령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소장을 지급명령 신청서로, 그리고 청구 취지를 신청 취지로, 청구 원인을 신청 원인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내 서면을 송달하겠고,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의해 그대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변경됩니다.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아닌 소장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절차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작성되었고 서증, 즉 증거도 준비되어 있고 서류들을 복사해서 각 3부씩 만들어 놓았다면 제출을 하러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을 하시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소장을 집에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전자소송을 접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처음이라면 법원에 방문해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하는데, 이 비용은 전국 법원에 있는 은행의 납부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은행의 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소장 제출 비용보다는 적게 들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송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소송으로 바뀐 경우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시고 그 납부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인지대는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니까 소송비용 계산기 등을 활용해서 꼭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은행에서는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확인서를 들고 법원 서류 제출처로 가셔서 소장과 서증을 제출하러 왔다고 하시고 작성한 소장과 서증 각 3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일단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면 먼저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에 이의를 신청하는지 확인하시고, 이의를 신청했다면 소송에서 어떤 항변을 하는지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여금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용어만 어렵지 막상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려준 돈의 액수가 많아지거나 상대방의 항변이 복잡해질수록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우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방인 채무자가 어떻게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이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강제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법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